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어제 2019년 주거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의 부동산 상황과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상황과 전망, 경제적, 정책적 상황 파악을 중심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결국 공급 정책의 부재라는데 그 방점을 지킬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가계 소득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집값을 진짜 내리고 싶다면 현 정부가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제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이며 또 무주택자, 서민들은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은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살고 싶은 집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원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집의 가격은 높아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소득 증가로 인한 구매력이 향상해 있다. 또 한 가지로 최근 몇 년 동안 시중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집값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거품이 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저금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역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있다고 해도 무조건 다 집값은 오르는 건 아니죠. 즉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집값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을 매입을 하는 거고 가격 상승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런 가격 상승의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 요인도 있겠죠. 자,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려면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바로 정부에서 주택 공급 30만 호 정책 등을 다양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잠시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계속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보합순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상승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 자, 그게 바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각종 세금을 많이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매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심리적 요인, 즉 손실 회피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오히려 더 하락하게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가 집을 샀을 때 떨어질 것 같으면 사지 않는다는 거, 바로 그게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 요인들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상황은 어떠냐? 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 수요가 모자라는 상황이 지속될 건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서울의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급이 줄어든다는 말은 부동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고요. 결국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사용해 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억제를 펼쳤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린답니다. 자, 이렇게 최대 30%까지 늘리게 되면은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재개발 시행을 하지 않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택 공급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준비한 거는 이번에 발표된 2019년 주거종합 계획의 일부분인데요.
자, 개선 상황. 서울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기존에 10에서 15%였는데 20%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10%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30%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조합원 입장에서도 부담금이 많아지면 굳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공급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현 정부에서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차기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4, 5분이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 5분이란 말은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18년 4분기까지 자, 소득의 월평균,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4, 5분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017년 4, 4분기부터 2018년 한 해 동안 자,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소득이 줄어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집,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상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집을 계속 사게 되면 집값의 평균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것이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되어서 상승을 또 주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지 가치가 좋은 곳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예전 영상에서 수도권 청약 시장을 통해서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은 그리고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곳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청량리역은 강북의 교통의 요지죠.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입지 가치가 있고 주변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뒤에는 상당히 번화한 곳으로 변했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정책적으로 대출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SR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대출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금리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즉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하향을 조정 시사하고 있고 국내 시중금리 역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국내 시중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이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여기 뉴스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조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거죠. 자,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은은 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부동산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가격 상승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나라는 인하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 풀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른 실물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부동산 상승을 촉발하는 매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유동성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점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국내 시중금리 역시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요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분할 상환식 담보대출 기준이고요. 제가 2017년 초에 신한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3.6으로 받았습니다. 상품에 가입을 하면서 3.62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은 제가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은 3.16 정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려 0.5포인트나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풀기가 지속되면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금리 하락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나 가능성이 있고요. 자, 2018년에 비해서 하락했고, 자, 우리나라 유동성 증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 하락과 유동성 증가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서울 집값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인데요. 공급을 많이 하면은 집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현재 정부는 서울에 공급을 할 곳이 없으니까 3기 신도시를 만들었죠. 자, 근데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서 또 최소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하면 1시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땅이 없으면은 그러면 용적률을 높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집값 내리기 바로 역세권이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지하철역에서 1km 이내.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단지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키는 겁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 대폭 완화시키면은 집을 많이 높게 짓는 겁니다. 초고층 아파트 65층이 아니라 70층, 80층까지 지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물량 폭탄을 투하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00% 가점제를 해버려서 무주택자를 우선 공급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은 집 없는 사람들한테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하고 한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물량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최근에 강동구는 엄청난 양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서울 시내에 있어도 물량이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약세를 면치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울 시내에 용적률 완화해서 용적률 2000%, 3000% 때려가지고 완전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죠. 실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왜? 역세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호재로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 개발이 돼가지고 안정화가 되는데 최소 5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년 동안 정권이 유지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결국에는 서울 지역 당분간 공급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 저하원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이미 확정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집에서 산다는 그런 메리트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입지 좋은 곳 부동산 소유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입지 좋은 곳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현금을 좀 더 적당히 들고 있는 무주택자, 다시 말해서 분양을 받아서 집을 살 만한 능력이 되는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한양 수자인 9억 넘는 거 그런 것들 살려면 무주택자라도 최소한 현금으로 5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 빵빵하게 들고 있는 무주택자들도 참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가지신 분들, 많이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좋겠죠. 부동산 전세. 왜? 공급이 없다는데. 공급이 없다는 것은 희소성이 있다는 거고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동성 증가한다는 말은 부동산 가격,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 즉 실물 자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만 좋은 정책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짓는다고 많이 하지 않았냐, 서울 주변에도 많이 때려 박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뭐 신혼 희망타운 공급 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또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요. 자, 서울 양원지구, 서울 시내에는 이렇게 269세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남 가밀 경기도죠. 고양지 쪽 경기도 시흥, 시흥, 그다음 남양주 별내, 서울 수서, 그다음에 파주 운정, 와동, 화성 동탄, 의정부 고장 전부 다 수도권이죠. 결국엔 서울 시내에 신혼 희망타운 269세대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도 로또죠. 1년에 결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 결혼해가 최근 5년 동안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것도 뭐 로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로또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2019 주거종합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무주택자 중에서도 이런 입지 좋은 것,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그리고 현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대출 정책이나 임대주택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틈새 공략을 하고 난 뒤에 자산을 모아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